예고 없이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평생을 아껴 모은 노후 자금을 흔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준비했던 사람에게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닌 출처를 묻는 통보였습니다. 그 돈은 남편의 병원비로 쓰기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온 그녀의 노력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한 그녀만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입금과 동시에 기록이 남았고 시스템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일상이 감시되는 구조 속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건 누군가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조차 모른 채 불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방법을 알지 못했을 뿐이죠. 이제부터 그 조용한 감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평범한 현금 거래가 의심으로 번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희진 채널을 구독하셔서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요즘은 은행에 가는 일조차 신경이 곤두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잠시 예치했을 뿐인데 며칠 지나지 않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다면 어떨까요? 어르신, 통장에 입금된 이 현금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세무사 김영희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며 느낀 건 이런 일이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얼마 전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상담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남편의 병원비를 준비하기 위해 모아둔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셨는데 며칠 후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마음이 불편하셨다고 털어놓으셨죠. 내가 모은 돈인데 왜 내가 설명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또 다른 분은 집으로 도착한 한 통의 우편물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거래 내역 확인 요청서라는 제목 아래 지난 몇 년간의 현금 입출금 내역이 세무서에 통보되었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 순간부터 마음속의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제도와 기준은 이미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마다 그 기록은 어딘가에 자동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분석되고 필요에 따라 보고까지 이어지죠. 마치 누군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익숙하시죠? 더 무서운 건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1천만 원씩 나눠서 거래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분할 거래가 더 많은 주의를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알고만 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저는 어르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4가지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 언제부터 내 현금 거래가 감시의 대상이 되는지. 둘째, 어떤 행동들이 세무서의 주의를 끄는지. 셋째,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정말 유용한 한 가지 비법까지. 이 4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특히 마지막 비법까지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미리 알아두기만 해도 세금 문제 자체를 예방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행동들이 세무서의 관심을 끌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저 조심스럽게 거래했을 뿐인데 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받기 쉬운 행동을 반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고객의 직업, 평소의 거래 방식, 사용 목적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의심 거래로 보고하게 되어 있죠.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건 거래를 나눠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입금해야 할 상황인데 일부러 900만 원씩 3번 나눠서 입금하거나 2천만 원을 출금해야 하는데 800만 원씩 끊어서 인출한다면 이건 보고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른바 1천만 원 기준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단기간에 여러 번 고액 거래를 반복하는 패턴은 가장 먼저 의심을 받게 되는 유형입니다. 또 하나는 소득 수준과 맞지 않는 현금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으로 매달 200만 원을 받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했다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난 걸까? 실제 상담 사례 중 조용히 살림을 하시던 한 주부님은 어느 날 갑자기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신 뒤 세무서에 확인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자녀가 학원비 명목으로 보낸 돈이었지만 정확한 증빙이 부족했던 탓에 출처를 입증하는 데만 몇 주가 걸렸고 스트레스도 상당히 크셨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평소 거래 패턴과 다른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가까이 매달 50만 원 정도만 출금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1천만 원을 한꺼번에 출금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이상 거래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는 것이 세무서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신고된 소득, 자산 증감, 소비 패턴 등을 비교 분석하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거든요. 즉, 본인의 기존 거래 흐름과 달라지면 시스템에 바로 포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용도가 불분명한 거래입니다. 은행 직원이 이번 거래의 용도는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냥요. 개인적인 겁니다. 사업 관련이라서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하면 오히려 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굳이 왜 설명해야 하죠?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금융 시스템은 단순한 금액보다 거래의 맥락과 흐름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명확하고 차분한 설명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세무서에서 실제로 연락이 왔을 때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놀라고 당황하시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단순한 확인이나 설명을 위한 연락인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연락을 받은 순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훨씬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일로 끝낼 수도 있고 반대로 더 깊은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죠. 이제부터는 연락이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는 거래 패턴. 현금을 여러 번 나눠서 인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같은 날 인출을 반복하는 행동 역시 의심받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700만 원, B은행에서 800만 원, 그리고 C은행에서 600만 원을 뽑았다면 각각은 1천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분석하게 됩니다. 왜 하루에 여러 은행을 방문하면서 현금을 뽑았을까?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이상 이런 거래는 시스템의 주의를 끌게 되고 특히 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 분산과 연관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근 세무서에서도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탈세입니다. 가족, 친척, 직원 등 제3자의 명의로 거래를 반복하는 방식이죠. 이런 경우 단순한 확인을 넘어 정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절차를 피하려는 태도. 또 한 가지 거래를 급하게 처리하려는 모습 역시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서류 없이 안 될까요? 이런 말이 무심코 나올 수 있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정상적인 절차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급한 태도, 불투명한 설명은 오히려 불필요한 의혹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현금 사용을 고집하는 경우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굳이 현금만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할까? 왜 자꾸 현금으로만 하려는 걸까? 이렇게 생각되면 의심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현금을 선호하는 건 자유지만 정당한 목적과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위장 및 이중 거래 패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식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나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공식 장부와 실제 수익이 따로 움직이는 이른바 이중 장부 방식의 거래 흔적이 나타날 경우 역시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들이 모두 잘못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거래들은 시스템 입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항목들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확인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말을 흐리게 되면 일이 커질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무턱대고 인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당황한 나머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 이 또한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나 봐요. 라고 넘기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아도 될 일이 오히려 문제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담했던 한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자녀가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해준 돈을 따로 모아두셨다가 한꺼번에 입금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답니다. 당황하신 어르신은 곧장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연간 공제한도 내의 금액이었기 때문에 전혀 세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입장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 없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세금 관련 상담은 누구든지 126번 국세 상담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지만 이미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거나 확인 단계에 들어갔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무 문제는 단순한 상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조금만 기준을 잘못 적용해도 과세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꼭 필요한 것만 하세요. 이어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세무서나 은행에서 관련 서류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실수입니다. 꼭 필요한 서류만 선별해서 제출하셔야지 관련 없는 다른 자료까지 함께 보여주면 불필요한 의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입금 내역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왔는데 함께 제출한 문서에 부동산 투자나 외화 송금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건 신고하셨나요? 라는 새로운 질문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무조건 바로 답하지 말고 상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세요. 세무서에서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어떤 서류를 요청하는지, 혹시 어떤 거래에 대해 문의하시는 건가요?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명확히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석에서 대답하다 보면 기억이 잘못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으니 시간을 갖고 정확하게 확인한 뒤에 답변하세요. 셋째, 세무 전문가와 꼭 상의하세요. 전문가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항목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당사자보다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현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명세서, 통장 내역, 간단한 메모만으로도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다섯째, 대화 내용을 꼭 기록하세요. 언제, 누구와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메모해 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5월 3일 오후 2시 김 조사관과 거래 관련문의 통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 비법 미리 묻기의 힘.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한 번만 미리 물어보는 것.
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뜻하지 않은 세금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세상담센터 126번 활용하기. 국세와 관련된 궁금한 점은 누구든지 126번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를 들어,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현금 2천만 원을 입금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이처럼 미리 물어보면 명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 활용하기. 거래 전에 공식적으로 세무서에 질의하고 서면 답변을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일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답변이 제공되고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홈택스, 우편, 직접 방문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거래 전에 미리 말하기 습관 들이기. 은행의 현금 인출 사유를 미리 말해두면 의심 거래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병원비 결제로 1천만 원 인출합니다. 가능하다면 계약서, 진료 예약서, 교육비 고지서 등을 함께 준비하세요. 생활 속 작은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상속금, 용돈 등 출처가 명확한 현금이라면 간단하게라도 개인 기록으로 메모해 두세요. 예. 2020년 퇴직금 일부를 2024년 입금함. 2019에서 2023년 생활비에서 저축한 금액. 현금 거래 내역은 적은 정보라도 스스로 기록하면 나중에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남기세요. 현금보다는 계좌이체가 훨씬 안전합니다. 이체 시에는 생활비, 병원비 등 용도를 기입해서 이체하세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간단한 메모나 차용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현금 사용 시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세금 공제뿐 아니라 거래 증빙용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거래 내역을 점검하세요. 최소 6개월에 한 번 스스로 계좌 거래를 점검하세요. 불분명한 거래가 있었는지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2. 어떤 행동들이 세무서에 관심을 끌게 될까요? 세무서는 단순히 금액만 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들은 특별한 의도가 없더라도 시스템상 자동으로 의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1. 거래를 나눠서 처리하는 경우. 2-2. 소득 수준과 맞지 않는 현금 거래. 2-3. 평소 거래 패턴과 다른 행동. 2-4. 용도가 불분명한 거래. 3.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3-1. 당황해서 바로 인정하는 태도. 3-2.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인출하는 패턴. 3-3. 불필요한 자료까지 한꺼번에 제출.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냥 세금 낼게요. 시계 마무리. 3-5. 전화로만 처리하려는 습관. 3-6.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4. 세무서 대응 요령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무조건 바로 답하지 말고 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여유를 갖고 대처하세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관련 서류 거래 내역, 명세서 등 능미리 정리해 두세요. 모든 통화 내용은 날짜, 이름, 내용과 함께 꼭 기록해 두세요. 5.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 비법 미리 묻기의 힘.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단 한 번 미리 물어보는 것. 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뜻하지 않은 세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1. 국세상담센터 126번 활용하기. 예.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현금 2천만 원을 입금하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5-2.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 활용하기. 납세자가 본인의 거래 내용을 사전에 질의하면 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도 있습니다. 5-3. 거래 전에 미리 말하기 습관 들이기. 예. 손주 학자금으로 3천만 원 현금이 필요합니다. 병원비 결제로 1천만 원 인출하겠습니다.
해당 목적을 미리 말하고 관련 서류 계약서, 예약서 등을 준비해두면 의혹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습관들. 6-1. 현금의 출처는 스스로 메모해두세요. 간단하게라도 메모해두면 나중에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예. 2020년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2024년에 입금함. 2019에서 2023년까지 생활비에서 조금씩 저축한 금액. 6-2. 증빙 자료는 상황별로 미리 챙기세요. 퇴직금, 퇴직금 명세서, 용돈, 통장 내역 또는 가족 메시지, 유산, 상속 관련 문서. 이런 자료들은 실제로 큰 세무 리스크를 줄여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7. 가족 간 금전 거래는 계좌이체로 남기세요. 현금보다는 계좌이체가 훨씬 안전하며 이체 시용도를 기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생활비, 병원비 지원, 학자금 등.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전달할 경우에는 간단한 메모나 차용증을 꼭 남기세요. 예. 김영희가 아들 김철수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 대여함. 2025년 6월 7일. 8. 현금 영수증과 거래 내역 점검 꼭 챙기세요. 현금 결제 시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고 사용 목적을 기록하세요. 개인 사업자, 판매 시에도 발급, 구매 시에도 요청은 필수입니다. 6개월에 한 번 계좌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9. 세금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무섭거나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혹시 잘못 낸 세금이 있더라도 5년 이내 환급 가능하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로 수백만 원을 돌려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10. 함께 알아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세무 문제는 한 사람만 알아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 김영희 드림. 마무리 메시지. 세금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조금만 먼저 알고 준비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을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하는 현실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억울함도 미리 대비하면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작은 기록 하나, 짧은 전화 한 통이 당신의 삶을 지키는 현실적인 첫걸음이 됩니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미리 묻는 습관 함께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